우리 1세대 스마트 스피커가 한참 붐이었다가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이제 멍텅구리였잖아요. 이걸 극복해주는 게 LLM이에요. 그것처럼 로봇에도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스마트홈 시장이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죠. 이제 진짜 LLM 하나로 모든 거에 연동되면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거든요. 기존의 클라우드가 해결하지 못한 이거 점인데 손으로 연결할 게 없었는데 메타버스는 블록체인과도 연계되고 그게 또 다시 젠AI하고도 연계되고 이렇게 돼요. 선이 됐군요. 블록체인 생태가 크면 코인도 다시 붐이 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되게 없어요. 처음에 점과 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블록체인 다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얘는 또 어떻게 연결돼 갖고 다시 살아나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블록체인 기술은 메타버스나 챗GPT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뭐가 다르냐? 두 가지가 다르죠. 블록체인은 사실은 백엔드 숨겨진 기술이에요. 메타버스는 체험할 수 있잖아요. 챗GPT도 바로 체험할 수 있잖아요. 블록체인은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토큰 사면 체험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체험이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흔히 말하는 뎁,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지도 않거니와 또 실제 그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지 안 만들어진지를 업체가 밝히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왜 백엔드 기술이니까. 네.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 기반으로 뭐 메인넷을 연동을 해가지고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 업체가 말을 해야지 알지 말 안 하면 모른다고요. 또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렇게 구현되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른다고요. 근데 숨겨진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챗GPT랑은 달라요. 자, 1번. 2번은 탐욕이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들어가 있거든. 블록체인을 구동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발적인 노드가 필요하고 그런 자발적인 노드들, 즉 기여자들한테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분배를 하기 위한 화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토큰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코인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탐욕을 자극하죠. 그래서 진성 사용자가 아니라 네. 쉽게 말하면 꾼들, 네. 속이려는 사기꾼, 돈을 한탕하려고 하는 투기꾼 이들의 합작품이 만들어내어서 과하게 부침이 컸죠. 이 블록체인의 지난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한 두세 차례 정도의 큰 너울을 지나서 이제 다 빠져나갔어요. 돈 안 되는 거 알아서. 네. 다 이제 돈 벌 사람 다 빠져나가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은 건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거든요. 기존의 클라우드가 해결하지 못한 탈중앙화 기반의 서로의 신뢰의 인터넷을 만들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그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분산 원장에 기록되고 더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분배까지 할 수 있는 화폐가 들어가 있어서 인터넷 서비스에 금융이 들어간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건 간편결제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금융 시스템이니까 네. 진짜 기술 기반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금융 서비스는 암호화폐 기반을 만드는 블록체인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믿는 웹3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 가치를 믿고 있는 사업자들 그리고 그런 거를 선호하는 사용자들 그런 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수많은 개발자들 그들을 모을 수 있는 진성 고객들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 진성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막 만들고 있어요. 다만 규모도 너무 작고 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블록체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주로 이제 금융, 그것도 글로벌 금융, 아니면 무역처럼 거래 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너무 많죠. 그런 쪽에나 적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외에는 딱히 사용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존 금융으로 이미 다 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기존 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무역도 기존에 있었던 네거스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 점인데 이거 선으로 연결할 게 없었는데 하던 차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은 광활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웹과 모바일은 2D 화면이에요. 물론 페이지가 엄청 많긴 하지만 3D 공간과 비교하면 비할 바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 현실 세계를 생각해봐요. 현실 세계에 얼마나 공간이 광활해요. 연속적인데 맞아요. 이 2D 공간은 페이지 넘기면 툭 넘어가고 맞아요. 툭 딱 넘어가고 그 이렇게 얘기입니다. 되니까. 게다가 그런 연속적인 우리 현실 공간의 삶도 한국과 아주 이질적인 북한과 일본과 미국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서로 다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 바다도 있잖아요. 더 나가서 우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거죠. 하물며 그럴지언데 메타버스는 더 많은 거잖아요. 물리적 공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 메타버스 공간 속에 수많은 걸 채워 넣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거버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현실 세계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고 뭐 사형당하겠죠. 네. 규제가 있잖아요, 네. 다. 그리고 규칙이 있고, 그렇죠. 규범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상호 연결돼 있잖아요. 메타버스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네. 그래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서로 상호, 호환을 가지고 서로의 거버넌스를 믿을 수 있는 규약이 필요하죠. 그건 한 기업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세계 정부가 뭐 탄생돼서 맞아요. 메타버스를 컨트롤할 게 아니면 그렇죠. 이거는 글로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확해요. 어. 그러려면 분산된 구조 속에서 서로 믿어야죠. 그 탈중앙화의 블록체인 기술이 딱 맞는 거죠. 왜
메타버스 정신과. 이 시스템을 믿어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기술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믿고 기업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블록체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처가 있는데 네. 이게 1번이 있고 네. 2번도 중요해요. 2번은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그런 실내 인터넷으로 만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해봐요. 딱 이제 안경 끼고 들어왔어. 서로 아바타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아바타는 딴 데 공간에 가서도 여전히 존재해. 왜 내 얼굴은 미국에서 존재하잖아요. 다 존재하는데 꾸며야 되는데 시계도 좀 차야 되고 옷도 입었잖아요. 그리고 앞에 뭐 탁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을 채우려면 많잖아요. 이런 것들. 메타버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누가 만들죠? 한 기업이 다 만들긴 힘들 것 말이 같은데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거 우리 티타임즈가 만든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거 직접 만드신 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줘야 네. 되잖아요. 누가? 수많은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들이 왜 만들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네. 만들잖아요. 그럼 메타버스 속도 뭔가 만들면 돈 벌려고 만들어야잖아요. 그럼 돈 벌려고 만든 거 우리는 돈 주고 쓰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런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또 어느 기업이 독점할 수도 없고 창작자가 그렇게 공간을 막 채울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오브젝트를 잘 만들 수 있게끔 장려해줘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크리에이터가 목수가 도구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야. 툴이 필요하고 스튜디오. 네. 두 번째, 만들었더니 보장이 돼. 뭐가 돈 벌 수 있는 진짜 1번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AI고 도구잖아요. 네. 생성형 AI가 도와주잖아요. 뭐를 콘텐츠 생성을. 그러네요. 네. 2번이 바로 NFT나 혹은 다오와 같은 블록체인이 원래 꿈꾸는 암호화폐죠. 그 두 가지가 딱 걸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는 블록체인과도 연계되고 그게 또 다시 젠 AI하고도 연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됐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메타버스가 뜬다 막 이랬을 때 제 친구 중에 뭐 건축 배우고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야 너 거기 들어가서 한번 너 캐드 뭐 이런 거 하니까 그걸로 하면 너가 일반인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번 해보지 그랬는데 얘는 현실 세계에서 너무 바빠요. 그쵸. 거기서 할 뭐 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꾸며줄 사람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거기서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 경제 생태계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긴 했는데 이런 사람과 네. 소위 말하는 20대 이하하고 이제 서로 이질적 차이가 있어요. 네. 웹이 등장한 지 20년이 됐다고요. 모바일이 등장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지난 20년간을 돌이켜보면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네. 근데 그 생태계는 엄밀히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던 현실계, 현실 속의 경제 위에 얹힌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하면 현실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가상에서 오는 거 가리잖아요. 그렇죠. 택시 부리면 실제 현실로 택시가 오는 거잖아요. 예금이 내가 결제를 하게 되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현실과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결부되지 않는 것도 일부 있어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은 현실과 결부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이모티콘이 있다고 해서 내 현실에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주 일부예요. 나머지 90% 이상은 다 현실계와 다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요. 쿠팡에서 파는 거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서 배달되어서 나한테 온다고요. 다 물리적 상품들이 있는 거라고요. 광고 현재에 있는 브랜드를 광고하는 거라고. 그렇죠. 다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정리하면 인터넷 생태계는 기존에 있었던 과거 물리적 현실 생태계를 기반으로 운영돼요. 근데 메타버스는 좀 달라요. 물론 메타버스도 기존에 있던 웹이나 앱처럼 기존 인터넷 생태계처럼 현실과 매칭되어서 운영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비율보다는 온전히 메타버스 가상 공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괴리가 발생해. 왜? 아니 그거 판다고 땅 판다고 뭐 돈이 돼 밥이 되고. 아니 그 가상 공간 속에 있는 그 나이키 신발을 산다고 뭐 실제 내가 그렇죠, 갖는 그렇죠. 것도 아닌데 아니 거기에서 위스키 뭐 내가 가졌다고 해서 실제 위스키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가져?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마치 네. 리니지 게임 아이템 가지고서 그거 무슨 현실 세계에 쓰는 것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그걸 왜 사? 똑같은.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면. 점성까지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모인 선들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뭘 거냐? 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버추얼 이코노미의 아래 구조거든요. 버추얼 이코노미는 더 큰 거예요. 근데 버추얼 이코노미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근데 그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 가상의 믿음 속엔 존재하나 네. 실제 만질 수는 없고 하지만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 버추얼 이코노미는 탄생이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추얼 이코노미의 전제는 메타버스가 싹 터야 되는 것이고 메타버스가 싹 트기 위해서는 MR 디바이스가 보급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MR 디바이스가 얼마큼 보급돼야 되느냐? 연간 수억 대 이상 보급돼야죠. 스마트폰처럼 컴퓨터처럼. 그러면 내년도에 MR 디바이스가 수억 대 보급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드웨어 업체와 경쟁이 시작되면 단가가 좀 내려지고 사람들도 이제 써보겠지만 마치 2010년도 즈음인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우리 국내 아이폰이 막 출시됐었거든요. 그때 갤럭시 S인가? 막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때 한국이 뭐 1년에 1000만 대씩 스마트폰 팔리지 않았어요. 200만 대, 300만 대 정도 규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000만 대 팔리기 시작한 게 2013년도? 14년도부터거든요. 그것처럼 좀 기간이 필요하죠. 공감이 되는 게 예전에는 이모티콘에 돈 쓴다고 하면 이제 일부 어린 친구들 정도였었고 근데 요새 주위에도 보면요 그 이모티콘 카카오에서 정기 구독 서비스로 냈잖아요. 그쵸. 에이 누가 해 이랬거든요. 저도 합니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건데 MR 디바이스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거기에 뭔가 돈을 쓰게 되고 이게 가치 있다고 느껴질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치 소비죠.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넷플릭스에 구독하는 거, 그다음에 멜론 구독하는 거, 스포티파이 구독하는 거. 사실은 구독 해지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사거나 네. 앨범 사면 레코드판 사면 사실 물리적 공간에 나의 소유가 있거든요. 근데 소유의 가치가 아닌 거지 지금은. 새롭게 바뀌는 거죠. 네. 근데 메타버스는 그걸 더욱더 극하게 만드는 거죠. 플러그를 빼는 순간 다 없어지지만 그렇죠.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느끼는 네. 그걸 위해서 돈까지 지불하는 버추얼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한 4년,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만 그거의 시작점이 바로 2024년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 다들 체험만 했으면 내년부터는 진짜 스타트가 돼서 이제 뛰어가시는 거니까 이때 안 뛰어가시면은 나중에 결국 뒤처진 다음에 아 저기 완성이 돼 있구나를 이제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1세대 파워블로거인데 네. 꽤 유명한 파워블로거였거든요. 그 이전에는 PC통신에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같은 데에서 네. 되게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고요. 근데 파워블로거가 그 다음으로 움직인 게 유튜버라고요. 유튜버가 그 다음 움직인 게 인플루언서인 인스타그램이라고요. 그 다음 틱토커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바뀌죠. 왜 그럴까요? 플랫폼이 바뀌죠. 사람들의 어텐션이 바뀌니까 그쪽으로 크리에이터도 움직이는 거죠. 네. 만약 지금 인플루언서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나 인플루언서가 안 됐지만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거나 혹은 무엇인가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바로 이 시대를 잘 준비해야죠. 버추얼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 어디에서 메타버스와 제인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3세계, 웹과 모바일이 아닌 세 번째 세상. 여기서 뜬금없이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을 잡고 놓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블록체인 생태가 크면 코인도 다시 붐이 옵니까? 그렇게 연동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코인의 붐이 있다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투자한 코인이 오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되게 없어요. 두 번째, 코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코인들. 예를 들면 이미 메인넷으로 등극한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상위 몇 개의 코인.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전자는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도 내가 발견할 확률이 드물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발견할 수 있죠. 근데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같은 걸로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후자는 가능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에 LLM이 접목된 생태계가 도래하게 되면 코인 가격은 오히려 이 메인넷의 코인 가격은 이제는 더 이상 등락폭이 커지면 안 돼요.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걸로 돈 거래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기축통화처럼 생각하셔야지 이게 돈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활동을 해서 돈을 이걸로 버는 거죠. 기축통화는 크게 흔들리지 안 되죠. 절대. 않게끔 보통 장치를 막 더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가 기축통화 되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버려야 되는 거죠. 안 되는 다만 기축통화가 되기 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또 이런 잘못된 또 암호화폐를 투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투기니까 네. 잘 이제 그렇군요. 판단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예전처럼 광풍의 시대는 진짜 광풍이었던 거지. 이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더 자리를 잡을 거라고 해서 걔가 막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점. 요거는 근데 한번 우리 기자님 생각해 보자고요. 암호화폐로 돈 벌고 싶은 거 10배 막 100배 오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요. 네. 2000년도 1월 1일에 내가 투자를 했으면 지금 얼마 버는 줄 아세요? 472배를 벌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 블록체인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런 기업을 찾으면 되죠. 네. 즉 LLM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이 세 가지가 결합되는 시대에 이 시대를 주도할 기업이 어디인가? 네. 그거는 상장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메타가처럼 아니면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스타트업 중에 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하거나 그런 기업을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상장 기업에 투자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암호화폐보다. 잘 나가는 메인넷에 있는 일부도 막 10배, 20배 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투자할 때는 뭐 물론 2배 벌면 그것도 고맙지만 몇십배 벌어야지 이런 기대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주식을 하다. 주식을 하기 좋을 수도 있지. 아니 트렌드 얘기하다가 투자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도 뭐 내년에 투자 트렌드랑도 또 맞을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이 IT 트렌드가 또 투자랑도 연관이 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내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요거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체험을 사실은 안 해본 분야가 로봇 같거든요. 근데 로봇 아까 LLM이랑 붙을 수 있다. 뭐 테슬라도 말씀해주시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엔
정말로 우리가 막 로봇을 구매해서 회사든 아니면은 뭐 집에서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회사는 아니고요. 집도 아마 집에서는 소셜 로봇, 그 우리 소니에서 나온 아이보 있었죠. 지금 대만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애완 로봇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네. 거기에 LLM이 결합되는 건 정말 빨리 갈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있는 LLM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어서 네. 성능도 좋고 애완견 로봇이 뭐 챗GPT처럼 답변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강아지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충분하거든요. LLM이 탑재된 로봇들, 그러니까 애완견 로봇이죠. 소셜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로봇들이 좀 많아질 가능성은 되게 높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가사 로봇,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만드는 로봇 청소기, 더 나가서는 뭐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이런 쪽에 LLM이 붙어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겠죠 주로. 당장은 가사 로봇까지는 안 되니까 그런 로봇에 LLM이 붙어서 연동되는 형태의 모델들이 좀 많이 선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로봇 자체가 좀 산업이 커진다라는 것 쪽으로 봤을 때 그 로봇은 지금 요거는 약간 메인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로봇들 로봇이 될까요? 그래요. 로봇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두 가지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로봇 그런 쪽 부분에 가벼운 LLM이 붙는 건데 이건 시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네. 1번이고 그죠? 2번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산업용 로봇 더 나가서 이제 가사용 로봇 그리고 또 뭐 레스토랑부터 해서 요즘 카페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로봇팔 그런 쪽에 LLM이 탑재됨으로 인해서 보다 로봇의 작동 방식이 더욱더 유연해지고 활용처가 높아지고 더 나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간이 좀 걸리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당장 뭐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장기 비전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는 거죠. 산업용 로봇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명확한 그 일을 잘하는 건데 유연성은 떨어져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을 닮았잖아요. 사람을 닮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10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이 하는 작업을 고스란히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커지겠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거는 5년 정도 터울을 가지고 봐야죠. 생각해보면 영동교작 하면은 그거 되게 잘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한 2명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그 정도 공간을 항상 확보를 해놓잖아요. 근데 걔가 딱 그만하더라고요. 얘가 오다가 사람이랑 마주치면은 사람이 피해주지 않으면 멈춰요. 그냥 완전 먹통이 돼버려요. 이 길 자체가 막혀버려요. 네. 얘를 어떻게 밀 수가 없고 다 사람들이 옆으로 피해주더라고요. 근데 약간 지금은 이런 멍청한 로봇이 앞으로는 LLM이랑 결합이 돼갖고 훨씬 더 똑똑하게 움직이고 나중에 이제 휴머노이드를 가고 이제 그로 흐름으로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겠군요. 로봇이. 스마트 스피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1세대 스마트 스피커가 7년 전에 나와가지고 한참 붐이었다가 잘 안 쓰잖아요. 네. 저는 열심히 아직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레스토랑에서 음식점에서 보는 로봇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뭐 부르지도 않는데 깨어나고 말하는데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이해는 했는데 할 수 있는 답이 없어. 이게 이제 멍텅구리였잖아요. 1세대 AI 어시스턴트의 단점이었었거든요. 이걸 극복해주는 게 LLM이에요. 실제 아마존의 알렉사도 밝혔었죠. 아마존 하드웨어 데이에서 알렉사를 다 바꿀 거다.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네. 구글도 지금 그러고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2023년도 하반기에는 1세대 AI 어시스턴트가 스마트 스피커에 탑재된 게 다 2세대 LLM 기반의 제네이어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고 그리고 답변도 훨씬 더 수려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로봇에도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스마트홈 시장이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죠. 모멘텀이. 사실 그동안 스마트홈 시장은 개화하려고 했다가 꺾이고 네. 개화하려고 했다가 꺾였는데 이제 개화할 수 있는 본격적인 태동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스마트홈 시장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내가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가전기기든 전자기기가 IoT, 즉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집에 사용하는 가전기기가 한두 대가 아니고 되게 많잖아요. 서로 다른 제조사의 디바이스를 스마트홈에서 쉽게 호환되어서 표준으로 연동돼 있어야 된다. 표준 프로토콜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그런 디바이스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개인화와 초자동화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죠. 첫 번째는 출시된 제품의 대부분의 와이파이 모듈이나 블루투스 모듈이든 혹은 뭐 직비든 이런 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못했거든요. 네. 두 번째, 표준 프로토콜이 각자 다 달랐어요. 기업마다. 서로 각자, 서로 다른. 세 번째, 스마트하지 않았죠. AI 어시스턴트. 근데 1번. 지금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웬만한 전자기기의 80%는 다 와이파이나 혹은 블루투스나 직비나 이런 모듈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단, 사람들이 인터넷에 등록하지 않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넣었지? 그러니까. 막 이러실 근데 대부분 정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거든요. 따로 IoT 모듈을 빼고서 출시하는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다 넣고 출시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미래를 위해서도 네. 지금 다 넣고 있거든요. 다만 소프트웨어로 연동시켜서 쓰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건 1번 된 거예요. 내가 조건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퍼져 있군요. 퍼져 있어요 이미 벌써. 1번 조건은 된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안 써서 뿐이지. 두 번째, 표준 프로토콜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2023년도 중반부터 매터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 프로토콜이 등장해서 대동단결했거든요. 이제 매터로. 다만 기존의
요즘에 기보급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대치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한 1년 이상 터울이 걸리겠죠. 어쨌든 두 번째 된 거예요. 세 번째가 스마트해야 되는데 LLM이 등장했잖아요. 그 스마트홈의 부활이 이제 2024년도 중반 지나면서부터는 예고가 되고 있죠. 스마트홈 사업자에겐 좋은 기회죠. 저 지난 주말에도 하다못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요새 헬로그에서 불러서 노래 정도 틀어달라고 하면은 애가 해주더라고요. 뭐 스포티파이에서 뭐 뉴진스 노래 틀어주고 해주는데 내비게이션도 얘가 인식을 못해갖고 뭐 광화문 우체국 가죠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계속 그쵸. 이러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줄어들 거예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렇죠. 얘가 알아듣는 것도 똑똑해지고 챗GPT에 플러그인이 붙듯이 얘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이제 스마트 스피커가 이렇게 똑똑해지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쓰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말씀처럼 광화문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약속 장소로 가죠. 그러면 캘린더에 있는 걸 확인해서 바로 그 약속 장소로 정확하게 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만약 이제 LLM으로 모든 게 통제되면 집을 나오자마자 도어락이 자동차한테 명령을 내려서 내비게이션에 그걸 기입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시대가 바로 초개인화와 초자동화의 시대죠. 그 예전에 말만 들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LLM이 만약 이제 모든 데이터를 메터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IoT 기기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게 되면 LLM이 바로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50년 후 과학 상상 그리기라고 하면 그렸던 그 시대가 이제 진짜로 내년부터 태동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태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일 것 같은데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생태계가 이제 내년부터는 다 달려나가는 거니까 신나는 좀 한 해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중꺾만의 자세라. 꿈은 이루어진다죠. 네. 꿈꿨던 스마트홈의 미래, IoT의 미래 이런 것들이 언제 오는 거야 이거 했는데 이제 진짜 LLM 하나로 모든 거에 연동되면 그런 꿈이 빨리 펼쳐질 수 있고 실현될 수 있죠. 많은 분들께서 아유 메타버스 메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메타 주가 보세요. 예전에 최고점까지 거의 다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안 왔어야지 사는데 왔는지 몰랐네요. 추적을 못했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는 계속 작업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챗GPT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많이 꺼졌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다른 스타트업 분들을 뭐 모셔서 말씀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 뒤에서는 지금 다 작업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고 이게 곧 서비스로들 이제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우리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업으로서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IT 트렌드에서 절대 뒤처지지 마시고 뭐 지나간 기술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다시 부활하고 LLM과 엮일지에 대해서 오늘 특히 점선면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선을 잘 보시고 이걸 갖고서 어떻게 면으로 만들어내실지를 저희 광자를 보시고 아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강좌도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집필한 IT 트렌드 2024도 또 강좌와 또 다른 결로 생각의 깊이를 또 고찰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 보실 때는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IT 트렌드 2024 김지현 작가님의 강의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계획을 짜고 계실 많은 지금 기업의 현업에 계신 분들께 내년 이렇게 좀 준비하시라 그냥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내년은 제2의 AI의 시대가 될 것 같아요. LLM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기업에서 전략을 구상하고자 할 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GenAI, LLM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이나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들을 좀 장기적 관점에서 LLM은 당장의 관점이고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은 조금 2년,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2, 3년 이후의 관점,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 회사의 사업 역시나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관점에서 전략을 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년 트렌드까지 이렇게 저희의 시야를 넓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챗GPT도 작년 12월에 나왔잖아요. 그랬죠. 10월에 계획 짜시던 분들은 아마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워낙 빨리 나오니까 또 빨리 나올 때마다 저희가 모셔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에 대한 AS로 제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책에 대한 AS, 강좌에 대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